자, 오늘부터 10회에 걸쳐 가지고 민법 핵심 요약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번에 한 두어 달 전에 기본 강의를 한번 했거든요. 그때는 16회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10번이니까 좀 줄은 거죠. 그러니까 비교적 민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신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그래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빠짐없이 다 강의는 하는데, 그 대신에 아무래도, 시간적인 제약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살을 많이 붙이지는 못하겠죠. 농담이라든지 풍부하게 여러 가지 인근 사례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하지 못할 것이고, 가장 핵심적인 것, 출제될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하니까, 그런 것들을 또 시간이 없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또 도움이 될 겁니다. 여하튼, 민법 총칙 5번, 그 다음에, 물권법 5번, 그렇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민법 총칙은 우리 그 자격증 시험에 민법이 들어가 있는 곳은 어지간한 데는 전부 다 시험 과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리사, 주택관리사, 노무사, 우리 지금 감정평가사, 세무사는 민법이 선택 과목이거든요. 거기에도 민법 총칙이 있고, 가맹거래사라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주택관리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니까, 민법 총칙은 그야말로 문제가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다. 출제될 만한 문제는 다 출제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민법 총칙은 이제 20문제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못 맞추어도 한 18문제는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문제가 빤하다는 이야기죠. 판례도 비교적 빤한 편이고요. 근데 관건은 나중에 여러분 이제 물권법이죠. 이 금년도에 감정평가사 문제가 작년보다는 어렵게 출제가 되었는데, 그거는 이제 어려운 판례가 많이 출제되었다는 이야기고, 그것은 물권법에서 예상치 못한 그런 조금 난이도가 있는 그런 판례가 조금 출제되었다. 그런 정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어지간히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금년도 감정평가사 같은 경우에는 한 75점은 평균적으로 받지 않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80점 정도였거든요. 근데 최소한 75점은 받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려워졌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한 75점, 80점 이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고, 특히 민법 총칙에서 고득점을 더 할 수가 있다. 이거를 강조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강의하다가 또 생각나는 거 있으면은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드리고, 일단 바로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기본서에서 이제 중요한 것들만 발췌해 가지고 강의를 하는 건데, 기본 강의하고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빠지는 거는 없을 거예요. 그 대신에 이제 그냥 핵심적인 것만 그야말로 한다는 이야기죠. 자, 8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요 1조에 보면은 우리 민법의 법원이라 그래가지고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그 다음에 관습법의 규정이 없으면 조례에 의한다. 요거는 이제 조문 자체가 시험에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는 뻔합니다. 이게 이제 판사가 판결을 할 때 법이 있어야 판결을 할 수 있는 건데, 어떤 게 그러면은 법이라고 하는가? 요 세 가지를 우리는 민법의 법이라고 한다. 요런 거를 이제 우리가 법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요거는 조리는 출제될 만한 게 없어요. 요거는. 근데 요거는 뭐가 출제되는 거니까, 여기서 말하는 법률의 의미가 뭐냐. 요거는 정말 제가 편의상 정말 중요한 거는 별표 5개 이렇게 하겠습니다. 별표 5개, 별표 3개 요렇게 말씀드리면 그거는 정말 외워야 되겠구나. 별표 1개 정도는 시간이 없는 분들은 조금 안 해도 되고 요렇게 강약을 조절한다는 이야기죠. 그럼 우리가 이 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광의의 의미가 있고 좁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거는 국회가 만든 법을 의미한단 말이죠. 그럴 때는 좁은 의미의 법률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이 좁은 의미의 법률이 아니고 광의의 의미의 법이다. 요거를 또 학자들은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실질적 의의 민법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무슨 말인가 하니까 국회가 만들든 뭐 행정부가 만들든 무슨 그다음에 뭐 사법부가 만든든 아니 국가 간에는 또 조약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지자체도 만들 수가 있죠. 여하튼 모든 어디에서 만들든지 간에 만드는 주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에서 만들든지 간에 성문법이 총칭을 이야기한다. 모든 성문법을 다 이야기한다. 여기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시험에는 뭐 이런 식으로 출제되겠죠. 행정부가 만드는 뭡니까? 시행령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사법부가 만드는 대법원 규칙 같은 거. 특히 국가 간의 조약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된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우리 헌법에 보면은 요거는 이제 말고 헌법에 보면은 긴급 명령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요게 이제 국회가 만든 법률하고 이게 동일한 의미를 갖거든요. 그래서 요거 긴급 명령도 어디까지나 성문법의 일종이니까 요런 것도 다 여기서 말하는 법률에 해당한다. 요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아버리면은 그거는 이제 법률하고 똑같은 효력을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헌재 결정도 여기서 말하는 성문법이라고 할 수 있다. 요거는 조금 어렵게 출제하면 출제합니다. 뭐 요거 한 별표 3개 정도가 외우셔야 되고. 그다음 요거하고 이제 우리가 비교해 가지고 출제를 하는 게 뭐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 대법원 우리가 판례 그러는 거는 대법원 판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법원 판례는 원칙적으로는 될 수가 없죠. 하급심 판사들은 대법원 판례 구속을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칙적으로 아닌데 예외적으로 법원조직법 8조에 가보면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서는 기소하죠. 왜냐하면 파기환송된 사건을 고등법원에서 다시 독자적으로 판단하면 계속 핑퐁 게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게 어렵게 출제되면 약간 출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런 거는 이제 우리가 별표 1개 해가지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법률의 의미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8페이지 가봅시다. 법원의 종류, 우리 민법은 자, 법률의 우선권을 두니까 성문법 우선주의죠. 요거 두 가지를 우리가 불문법이라고 그러고 불문법 중에서는 관습법하고 조리 두 가지만 인정하는데 관습법이 조리보다 먼저 법원이 된다. 요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의 판례의 법원성 부정된다 말씀드렸고 그러나 동그라미 2번 다만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요거는 법원조직법 8조인데 요거는 어렵게 출제할 때는 출제가 되니까 알아놓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별표 1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오른쪽에 법률, 성문법의 총칭, 요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실질적 의의 민법이다. 요런 식으로도 표현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그거 시험에 자주 나오고 2번에 얘가 나와 있잖아요. 민사특별법, 각종 명령, 대통령의 긴급 명령, 대법원 규칙, 자치법규, 조약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국가 간의 조약도 된다. 요런 거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해버리면은 그 법률은 효력을 상실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국회가 만든 법률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나오고 동그라미 2번 사례는 이건 명예훼손 헌재 결정문인데 이거는 이제 불법행위 파트에 나오니까 요거는 참고적으로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자, 드디어 법률이 끝났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판사가 판결을 하려고 보니까 법률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뭐 가지고 판단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럼 관습법 가지고 판단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관습법은 전부 다 중요해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 그러니까 이 관습법은 도대체 어떤 거를 관습법이라고 하느냐. 그 다음에 헌법에 위반되는 관습법도 써먹을 수가 있느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법률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직권조사 사항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판례가 인정한 관습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가지 시험감이고요. 그 다음에 6번째로는 사실인 관습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요거는 저 뒤에 106조에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법률행위 해석을 할 때 써먹는 겁니다. 조금 우리가 이제 미리 공부해야 되죠. 그래서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 관습법은 어떻게 구별이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전부 하나같이 다 중요해요. 관습법은. 그러니까 시험의 보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여기서 이제 관습법이라는 건 뭐라고요? 지속된 관행이 사람들이 이게 이제 법적 확신을 가지게 된 경우다. 이거 지키지 않으면은 뭔가 이제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사실인 관습은 뭐예요? 관습은 관습인데 법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사실이란 이야기죠. 요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현실에서는 거래 관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요 사실행 관습은 관행은 오랫동안 있어 왔는데 요 법적 확신이 없는 경우를 우리는 사실행 관습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관습법은 요거는 법원이죠. 판사가 판결할 때 써먹는 거고, 그다음 요 사실행 관습은 어떨 때 써먹는 겁니까? 법률행위 해석할 때 기준이 된다. 이렇게 적용되는 분야가 다르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관습법은 판사가 직권으로 조사하죠. 시험에 단골 문제죠. 변론주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법정에서 당사자가 주장 입증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관습법은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상반되는 판례가 다 있어요. 직권으로 조사해야 된다는 판례도 있고, 그 다음에 당사자가 주장 입증해야 된다는 모순되는, 이게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우리 판례가 옛날 판례를 바꾸는 그 판결을 내릴 때는 기존 판례를 바꾼다고 전원합의체 판례로 변경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거를 깜빡했다든지 이유는 우리는 모르죠. 여하튼 그럴 때는 옛날 판례하고 모순되는 판례가 두 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드문드문 있기는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출제가 혹시 되면은 사실행 관습은 양쪽이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다음 헌법에 위반되는 관습법. 요거는 대표적인 게 종중 생각하시면 되죠. 옛날에는 종중원이 이제 여성들은 가입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은 헌법상의 남녀 평등에 반하니까 이제는 그런 종중은 인정이 안 된다. 이제는 종중이 뭐예요? 종중원들은 성년이 되면 자신도 모르게 거기 저절로 가입되는 자연 발생적인 겁니다. 가입하고 싶어서 가입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옛날에는 남성들만 가입했는데 이제는 여성들도 저절로 가입이 된다. 그래서 요 이제 헌법 위반되는 관습법은 써먹을 수가 없다. 이제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법률과의 관계는 뭐라는 거예요? 요게 바로 이제 보충적 효력이라는 거죠. 조금 전에 법률이 없을 때만 비로소 관습법이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법률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법률에는 A라고 돼 있는데 관습법에는 B라고 돼 있다. 이런 관습법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느냐? 없다는 거죠. 어디까지나 보충적이다. 그런 말씀 드렸고, 직권조사사항이다. 그 다음 요 판례는 요게 이제 물권법하고 겹칩니다. 우리 판례가 인정한 게 분묘기지권. 그거는 물권법에 나오죠. 그 다음 명인방법. 이것도 이제 공시와 관련되는 이야기고, 뭐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에 관한 그 명의신탁 같은 거는 이제 특별법이 만들어졌으니까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라든지 등등 그런 것들이 이제 판례가 이제 인정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조심하실 거는 특히 분묘기지권은 이제 워낙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니까 개인의 재산권을 많이 침해하니까요. 요게 2001년도인가 법이 만들어졌어요. 이 관습법은 눈에 안 보이니까 당사자가 이 판결에 수긍하기도 어렵고 굉장히 사회적인 분쟁을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심해지면은 국회가 법을 만들어버리죠. 그게 대표적인 게 이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장사에 관한 법률이라 그래가지고 장사법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이냐? 이제부터는 인정 안 되죠. 근데 요거 조심하실 거는 옛날에 인정되었던 분묘기지권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여전히 인정된다는 겁니다. 요런 것들이 별표 5개예요. 요게 이제 전원합의체 판례죠. 정리하자면 시험에는 이제 장사에 관한 성문법이 만들어졌으니까 분묘기지권에 대한 관습법은 이제는 분묘기지권이라는 관습법은 인정될 수 없다 그러면 틀렸다는 거죠.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거다. 이제부터 발생하는 분묘기지권은 인정이 안 되는데 옛날부터 있어 왔던 분묘기지권은 여전히 인정된다. 그럼 도대체 분묘기지권이 뭐냐?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물권법에서 굉장히 상세하게 공부합니다. 그거 미루면 되는 거죠. 그걸로. 자, 확인해 봅시다. 자, 9페이지 2번의 관습법. 판례 사례가 이게 이제 분묘기지권 판례입니다. 자, 가로 1번의 의, 관습법의 성립 요건에가 기억번, 관행, 리언번, 법적 확신. 그 다음 2번, 일단 성립한 관습법이라도 사회 구성원들이 그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해 확신을 갖지 않게 되면 그 효력이 부정된다. 이거하고 똑같죠. 헌법에 위배되는 관습법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제 그런 관습법은 인정될 수가 없다. 효력을 가질 수가 없다. 그런 의미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읽어도 되는 거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 중요하죠. 헌법에 위반되는 관습법의 효력. 그 관행이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에 부합되지 않는 관습법의 효력은 부정된다. 요거 헌법 위반되는 거 요거 말씀드린 거고요. 여성 종중은 이제 요거 말씀드렸죠. 전원합의체 판례. 여성의 종중은 이제는 자연
자연 발생적으로 여성도 종중.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종중은 땅이 토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가 토지를 수용해 가버리면 보상금이 나오겠죠. 근데 옛날에는 남성들 위주로 나누어 가졌다는 겁니다. 그 보상금을. 왜? 여성들은 종중원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는 여성들도 같이 분배받을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결국은 이게 전부 돈하고 좀 관련이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갑자기 헌법의 기본권 조항과 민법이 나오는데 이거는요 사실은 헌법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 간평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갑자기 한번 지문 중에 등장을 내가 깜짝 놀래. 우리 간평 문제가 지문이 문제 자체가 그런 건 아닌데 1번 지문에 만약에 지문이 5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문 중에 하나가 전혀 좀 엉뚱한 거, 다른 시험에는 잘 출제 안 되는 거, 그런 거를 물어볼 때가 어쩌다가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건데, 우리가 이제 헌법 조항에 가보면은 그 기본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로에 관한 권리 있죠. 그런 거는 헌법 조항이 직접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법정에서. 그런데 그 외에 뭐 자유권이라든지 무슨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무슨 사회적 기본권, 우리가 등등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은 그것을 근거로 판사가 직접 할 수는 없어요. 적용할 수가 없어요. 간접 적용설이 우리나라의 통설이거든요. 그거를 지금 묻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조 신의성실의 원칙, 우리가 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이런 걸 우리가 일반 조항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일반 조항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요거 해석을 할 때 기준이 뭐냐? 요게 이제 헌법의 기본권 조항이 해석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헌법이라는 거는 특히 자유권이라든지 사회적 기본권은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요 민법 조항을 통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적용된다. 요 간접 적용설이 우리나라의 통설이다. 그것을 묻는 시험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750조도 마찬가지죠. 불법행위 조항. 이런 것들은 일반 조항이라 그럽니다. 한번 읽어는 보겠습니다.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은 그 성질상 사법 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사법상의 일반 원칙을 규정한 2조, 103조, 750조 등의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 기준이 되어 간접적에다가 밑줄 해 놓으시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거의 출제 잘 안 될 겁니다. 이거 헌법 문제예요. 이거 민법 문제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어찌됐든 기출 문제가 있으니까 먼저 해놓는 거고. 자, 그럼 판례가 인정한 관습법, 분묘기지권, 니은번의 별표 5개 하십시오. 2001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앞으로는 분묘기지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기존에 성립된 분묘기지권의 관습법적 효력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 명색이 전원합의체 판례입니다. 전원합의체 판례는 그냥 무조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명인방법 나중에 보면 되고, 아유 동그라미 3번의 관습법상의 법정, 이게 이제 여러분들 물권법 공부할 때 제일 골치 아픈 거죠. 판례가 워낙 복잡한 게 많고 또 공유 같은 경우에도 있고 뭐 이러니까 관련되는 부분에서 보면 됩니다. 종중, 명의신탁, 양도담보 뭐 전부 물권법에서 공부하는 것들입니다. 자, 관습법과 구별되는 사실인 관습.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사실인 관습. 사실인 관습. 그럼 사실인 관습은 뭐라고요? 법적 확신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 이제 개념이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판례는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을 구별한다. 이런 식으로 구별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사실인 관습은 3번 법이 아니죠. 법칙이다 그러면 틀립니다. 법이 아니고 법률행위 당사자를 의사를 보충함에 거친다. 의사 해석의 기준이 된단 말이죠. 의사 해석의 기준이 된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판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직권조사 사항이냐? 요거는 나중에 106조 할 때 하면 됩니다. 그때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충적 효력 요거죠. 법률과의 관계죠. 법률과의 관계. 법률에 규정이 있는 사항과 다른 내용의 관습법은 인정될 수 없다. 관습법은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한해 보충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런 거는 뭐 무조건 판례는 외우시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거는 다 외워야 되는 판례. 근데 이건 어렵지 않죠. 법 조문을 그냥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간단하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직권조사상. 우리 그 민법 시험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이게
가계도대처 직권조사사항이나 법정에서 그 다음에 당사자가 주장 입증을 해야 되는 변론주의냐 이건 무조건 외워야 돼요. 원래는 민사소송법에 보면은 그거를 구별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법률요건 분류설이라 그래가. 근데 그것 가지고 해결이 안 될 때 이런 판례가 등장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문가들도 잘 몰라요. 변호사들도 잘 모릅니다. 고등법원하고 대법원도 막 견해가 나뉘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관습법은 법칙이니까 법은 누가 제일 잘 압니까? 판사가 제일 잘 안다는 이야기죠. 당사자의 주장 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조리는 이거는 뭐 출제할 수가 없죠. 뭐 이제 학자들은 2조 신의성실의 원칙과 비슷한 거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2페이지 민법의 기본 원리, 그 다음에 민법의 효령. 기본 강의 시간에는 이런 것도 하는데 이거 한 번도 출제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효력이라는 것은 우리 민법뿐만 아니고 모든 법의 효력과 똑같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영토에 미친다. 외국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뭐 속인주의, 속지주의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데 뭐 시험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가보죠. 이제 1조가 이제 끝났고요. 이제 2조로 넘어왔습니다. 자, 여기 이제 2조가 신의성실의 원칙인데 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이고 2항은 이제 권리 남용 금지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한 문제는 나와요. 한 문제는 나오는데 판례가 너무 많죠. 이런 거는 이제 일반 조항이라 그래가 우리가 전부 판례 공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때까지 출제된 그 판례들을 보면은 요 정도 공부하면은 되겠구나 하는 감이 있습니다. 이거 거기 나오는 거 이외 판례도 많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법무사 시험이 어렵다든지 로스쿨 그 변호사 시험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그런 데는 떨어뜨려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런 그 굉장히 뭡니까? 좀 중요하지 않은 판례 그런 거를 출제해야지 변별력이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까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알려진 판례, 중요한 판례 이런 것만 출제하고 그다음 여기에서만 이 신의칙과 관련된 권리 남용 금지와 관련된 판례가 있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하다 보면 법인격 부인론 그래가지고 거기 가도 신의성실의 원칙이 나오고 중간중간에 수시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멸시효에는 특히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꺼번에 다 공부할 필요는 없고 교수님들의 그 기본 책을 보니까 요 정도를 적어 놓았더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 되고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판례 문제가 나왔을 때 운이 나쁘면 지문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판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 판례를 빠짐없이 공부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사실상. 그렇지만 어지간한 시험을 보니까 대개 우리 예측을 벗어나지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다 맞출 수 있는데 워낙 판례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공부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죠. 자, 그럼 이제 신의성실의 원칙이 뭐냐 뭐 이런 건데요. 자, 결국은 A와 B가 요 두 사람이 계약관계에 있다고 이제 전제를 하는 거죠. 사회적인 접촉이라 그럽니다. 길을 가다가 우리가 길 가는 사람한테 상대방한테 신의성실의 원칙을 요구하는 건 이상하죠. 그거는 불법행위로 규율합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위법한 행위를 했느냐 그거 가지고 규율하거든요. 근데 신의성실의 원칙은 요 두 사람이 계약관계인데 계약이라는 거는 단칼에 우리가 스타벅스 가서 커피를 빼먹으면 단칼에 그냥 계약관계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뭐 오래 걸리는 계약관계도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결국은 상대방을 배려하라는 거죠. 서로 이제 모르는 관계도 아니까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지 말고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뭔가니까 A가 B에게 뭔가 신뢰를 이 사람한테 부여했다. 그래서 요 신뢰를 B에게 부여하니까 B는 요거를 믿었다는 거죠. 요거를 이제 여기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A가 그 믿음에 대해서 배신하는 행위를 한다. 그럼 이 사람은 보호될 수가 없다. 이런 원칙이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판례를 통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일일이 조금 외워 나가야 되고 이제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신의성실의 원칙과 관련해 가지고는요.
일반적인 판례가 있어요. 일반론이라 그래가지고 일반적인 판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학자들이 요거를 조금 분석을 해보니까 요게 모순되는 행위를 하면 이게 상대방의 신의를 어긋나는 거구나. 모순되는 행위 금지. 이제 요런 원칙. 요건 이제 영미법에서는 금반언의 원칙이라고 그러죠. 반대되는 말을 하지 마라. 이제 요런 이야기입니다. 요런 게 있고, 그다음 요거하고 거의 비슷한 건데 조금 뭡니까 세분화 해가지고 실효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 실효의 원칙이 뭐냐? 그다음에 사정이 요거는 이제 사정이 변경됐단 말은 요거는 이제 계약 관계가 좀 지속적인 거를 이야기하겠죠. 단기간 내에 있을 때는 사정이 변경되고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계약이 1년, 2년 뭐 이런 식으로 장기간을 간다든지 이럴 때는 중간에 사정이 변경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정 변경의 원칙, 이런 세 가지를 교수님들이 예를 드는 거죠. 이렇게 2번, 3번, 4번. 그러니까 여기는 요 일반론에 있는 판례도 중요하고요. 요것도 중요하고 요것도 다 중요해요. 어느 거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굉장히 처음 공부할 때 이 어려운 파트가 이제 바로 툭 튀어나온 거죠. 신의성실의 원칙이. 그다음 이제 모순되는 원칙은 원칙적으로 이거는 뭔가 하니까 금지가 되겠죠. 모순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는데 이게 또 어려운 게요. 우리 민법이 어려운 게 예외가 너무 많죠. 그래서 항상 원칙은 이런데 예외다. 또 어떤 거는 예외가 또 있죠. 뭐 그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적으로 강행법규를 위반했을 때는 오히려 모순되는 행위를 해야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시험에 정말 제일 많이 나온 거죠. 근데 요것도 사실은 예외의 예외가 있어요. 요게 이제 일반적인 경우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강행법규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모순되는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는 거의 출제를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도 요 선까지 아마 멈추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실효의 원칙도 마찬가지죠. 원칙적으로 실효의 원칙의 요건에 해당되면은 실효가 됩니다. 권리가 실효가 되는데 예외적으로 실효되지 않는 권리도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도 공부하셔야 되고, 그다음 사정 변경의 원칙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사정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객관적 사정을 의미한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봐 나가야 되는데 다 조금 이따가 확인하는. 여기서 뭐 한꺼번에 말하는 게 아니고 요 책을 통해서 제가 일일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론은 뭔가 하니까요. 요거 직권조사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관습법도 직권조사 사항이라 그랬는데 이거 정말 시험에 자주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가 부수의무라는 게 있어요. 부수의무. 우리가 요 부수라는 말은 계약을 체결하면은 1차적인 기본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주된 의무죠. 근데 그 주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따라오는 의무, 부수적인 의무, 그런 거를 부수의무, 2차적인 의무라 그러는데 요게 또 이제 어떤 게 있는 거니까 뭐 고지 의무, 상대방한테 설명 의무, 그다음에 상대방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 뭐 이런 것 등등으로 나뉜단 말이죠. 이 판례가 굉장히 많아요. 정말 중요하죠. 뭐 이것도 정말 중요하고 뭐 이런 식입니다. 여하튼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는 외울 게 정말 많다. 그거를 제3 강조 드립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이제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뭔가니까 당신이 어떤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를 행사할 때 상대방을 지워버렸습니까? 상대방을 배려하라는 원칙이잖아요. 상대방한테 어떤 신뢰를, 정당한 신뢰를 부여했다면은 그 상대방의 믿음을 깨뜨리는 행위는 하지 마라. 이게 신의성실의 원칙이거든요. 그럼 이제 요거 들어가기 전에 보통 교수님들이 요 권리에 대해서 한번 조금 분류를 한번 해보자. 요런 게 이제 좀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요거 시험에 좀 나오는 편이에요. 도대체 우리가 민법을 공부하는데 법이라는 것은 권리, 의무 관계를 이야기하는 건데 도대체 민법에는 어떤 권리들이 있느냐? 그거 한번 서론적인 걸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신의성실의 원칙을 하기 전에 요거부터 한번 잠시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권리는 굉장히 다양한 각도에서 분류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분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거 효력에 의한 분류, 즉 다른 말로
말로 하면 작용에 의한 분류라 그러는데 이 분류 방법이 제일 중요해요. 자, 그래서 1번 지배권. 그야말로 제가 이 책을 지금 지배하고 있다. 왜? 제가 소유자니까. 물권은 전형적인 지배권이죠. 요거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냥 제가 그냥 이거를 소유해가지고 이용한다든지 돈 필요하면 중고 서점에 판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지배권이라고 한다는 거죠. 타인의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고 객체를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다. 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그러니까 이제 배타적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청구권은 뭐예요? 계약을 맺었다. 아직 제가 상대방의 부동산을 매수했다 하더라도 부동산이 나에게 넘어오기 전까지는 지배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디까지나 그 매도인에게 그 부동산을 넘겨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만 인정이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청구권이라고 한다는 거죠. 특정인이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우리가 이제 물권법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사람은 진짜 소유자한테 등기 넘겨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죠. 등등 이런 거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청구권은 채권하고 청구권은 같은 거 아닙니다. 채권이 더 범위가 넓어요. 채권 속에 하나의 그 기능이라고 할까, 그게 속성이라고 할까, 그게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청구권은 채권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물권, 우리가 물권에 기해서 청구하는 걸 뭐라 그래요? 물권법에서 정말 중요한 거,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보석을 도난당했다, 찾았다, 절도범을 찾았다. 야, 그 보석 내 거니까 돌려다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청구권은 물권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 다음에 나의 형이 내가 가져가야 될 상속분을 대거 침해했다. 그럼 나는 나중에 형한테 가가지고 그건 내 거는 내한테 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상속회복 청구권이죠. 그거는 가족법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구권은 보통 우리가 현실에서는 청구권 그러면은 채권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대부분이지만 우리가 이제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되고, 이걸 왜 구별해야 되느냐? 나중에 소멸시효 가가지고 정말 중요한 분류 방법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항변권. 민법에는 항변권이 3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제 재산법에 2개, 그 다음에 가족법이 하나인데 이거는 우리가 채권법에 나오는 거죠.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그런데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민법 총칙을 읽다 보면은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기본 개념은 아셔야 되죠. 자, 만약에 매매 계약을 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자기 부동산은 내한테 넘겨주지 않으면서 돈을 먼저 달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서로 돈하고 부동산을 당일날 똑같은 날 서로 교환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저 사람은 부동산 안 주고 돈을 먼저 달라고 할 수 있냐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 저는 좋다. 너는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는 있는데, 청구권은 있는데 우리 동시에 이행하자고 항변할 수가 있죠. 이런 거를 항변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항변권은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항변권은 요거 이제 어렵게 출제하면 이렇게 출제할 수는 있어요. 상대방의 청구권을 부정한다 이러면 틀려요. 이거 상대방의 청구권을 인정하는 거죠. 너 내한테 돈 달라고 할 권리가 있어. 그러나 우리 동시에 이행하자. 내가 돈을 안 주겠다는 게 아니다. 너가 물건 넘겨주면 나도 주겠다. 이런 식이거든요. 요거를 우리가 항변권이라고 그러고, 그 동시 이행의 항변권은 그 채권법에 있지만 개념 정도는 아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권은 요거는 민법 총칙하고 물권법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안 나와요. 요거는 그래서 우리 시험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을 겁니다. 요것도 똑같아요. 채권자가 보증인한테 와서 먼저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보증인은 2차적인 채무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증인은 뭐라고 항변할 수가 있는 거니까, 주 채무자한테 먼저 갔다 와라. 내가 돈을 안 주겠다는 게 아니다. 저 사람한테 먼저 갔다 와라.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역시 상대방의 청구권을 부정하는 게 아니죠. 인정하죠. 당신한테는 당신은 청구권이 있다는 걸 인정하죠. 그러나 나는 지금 당장은 돈을 못 주겠다. 이렇게 버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를 항변권. 그 다음 이 부분을 왜 공부하는 거니까, 압도적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형성권이라는 겁니다. 요거는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와요. 형성이라는 말이 뭐예요? 이 사람이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데 법률 관계가 형성이 된다. 이게 대표적인 게 취소권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죠. 일방적으로 한 달 전에 맺은 매매 계약을 취소해버리면 법률 관계가 형성된다. 어떻게 법률 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 계약은 무효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엄청난 거죠. 우리는 원래 서로 합의해서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계약이잖아요. 그런데 아니 이 사람이 일방적으로 하는데 법률관계가 바뀌어버리네. 법률관계가 형성이 되네. 이 사람한테 엄청난 권리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형성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일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요거를 단독행위라 그러죠. 그래서 요 단독행위는 전부 다 법정 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이런 걸 법정주의라 그래요. 법에 가보면은 취소 아무나 할 수 없죠. 요런 요건이 있어야 취소할 수 있다. 해제 아무나 할 수 없죠. 요런 요건을 갖추어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요런 거를 법정주의라 그러죠.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민법 총칙이나 물권법, 채권법을 공부하다 보면 형성권이 중간중간에 자주 나오는데 여기 있는 거는 그거를 전부 한꺼번에 모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처음 민법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게 생소하다 하더라도 일단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다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자, 특색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형성, 권리관계가 바뀐단 말이죠. 무효가 되면은 뭡니까? 권리관계가 없어지잖아요. 바뀐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을 말한다. 동의를 일방적으로 동의한다.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할 때 부모가 동의해 줄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동의, 일방적으로 동의해 주는 거 아니에요. 취소, 추인, 사후에 인정한다. 추인. 여러 번 나옵니다. 해제, 해지, 상계. 상계가 뭐예요? 이것도 채권법에 나오는 건데 퉁치는 겁니다. 돈 줄 거 있고 받을 거 있을 때 우리가 현실에서 굉장히 많이 우리 서로 제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법적인 용어로는 상계라고 한다는 이야기죠. 이를 단독행위라고 한다. 2번 형성권 행사에는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 요하지 않죠. 조금 전에 일방적이라고 그랬으니까 3번 법정주의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4번 요거는 저 뒤에 조건이나 기한에 나옵니다. 이거를 행사할 때 일방적으로 하면서 여기에다가 또 조건을 단다. 조건도 일방적으로 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상대방은 이중고에 시달릴 수 있다는 거죠. 일방적인 게 2개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는. 그럼 상대방은 그만큼 불이익을 당할 염려가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법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줬으니까 일방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조건 같은 거는 달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나중에 조건에서 다 나오고요. 5번이 어렵죠. 이게 물권법에 가도 이게 많이 나옵니다. 법에는 청구권하고 형성권의 차이가 뭐예요? 청구권은 상대방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상대방한테 매매 계약을 했으니까 너 내한테 부동산 넘겨 이렇게 청구를 했는데 상대방이 안 넘겨주면 어떡할 겁니까? 그럼 저는 아무런 뭔가 이익을 받는 게 없죠. 결국은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청구권이라는 것은 이쪽에서 청구를 했을 때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협력을 해줘야만 비로소 이 권리자가 만족을 얻는 거거든요. 협력이 필요해요. 근데 이거는요. 이 사람이 일방적으로 하면은 법률 관계가 형성이 된다며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방의 협력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형성권과 청구권은 하늘과 땅 차이죠. 근데 이제 우리 민법을 보면 특히 이제 임대차라든지 지상권 같은 데 보면 이런 게 좀 나오는데 한글로는 청구권이라고 돼 있는데 해석을 해보면은 이게 형성권이라는 겁니다. 즉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 외워야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어떻게 그걸 다 외우겠습니까? 나중에 물권법 규정을 공부해 보면은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뭐 특히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그때 가서 보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5번에는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2번은 나중에 우리 그 민법 총칙 제일 뒤에 가면은 소멸시효하고 제척기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형성권은 원칙적으로 제척기간에 걸려요. 이 무슨 말인 거니까? 아니, 한 20년 전에 매매계약 맺어놓고 이제 와서 20년 전에 매매계약을 취소하겠다. 그럼 그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기 때문에 너무 나중에 하면은 법률관계가 불안정해지니까 빨리 결판 지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형성권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권리 행사 기간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제척기간이라고 한다는 거죠. 특히 취소권 같은 경우에는 146조에 명문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본의 제척기간 그런 말을
판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 전부 이제 판례인데, 그러면은 이거를 이 어떤 일정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고 돼 있는데, 요 기간 내에 반드시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돼. 결국은 상대방이 그 도움을 안 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도움이 아니고 취소권을 지금 행사한다 그랬는데 요 취소권을 행사할 때 요 기간 내에 소를 법정에 제출해야 되느냐, 취소하겠다고 소를 제기해야 되느냐 이 이야기죠. 아니면 그냥 내용 증명만 보내도 되느냐, 말로만 해도 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런 형성권과 같은 제척 기간을 내용 증명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면은 시간을 질질 끌 거 아니냐 이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은 원래 요 제척 기간을 둔 취지에 반한다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요 기간 내에 반드시 소를 제기해야 된다. 안 그러면 끝나버린다. 기간 지나면 이 사람은 그 권리는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판례는 무슨 소리냐? 민법에 그런 게 어디 있느냐? 그런 거 없다. 요 기간 내에 내용 증명 같은 거 보내도 얼마든지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당장 다 아시려고 하지는 말고요. 나중에 그 민법 형식 제일 뒤에 소멸시효하고 제척기간 그 비교할 때 다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거 기억번, 니은번 다 나오는 것들입니다. 특히 기억번에 채권자 취소권은 저 뒤에 108조 허위 표시할 때도 이게 나오죠. 그래서 개념 정도는 아셔야 되는데 나중에 108조 할 때 하겠습니다. 요거는 수익자가 굉장히 큰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채권법 406조겠네요. 406조에 가면은 반드시 소를 제기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는 특이하죠. 요런 거는 반드시 요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거는 내용 증명 같은 거 보내도 된다. 그거를 니은번에서는 재판 이외의 방법으로 행사해도 된다. 요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요 정도 하면 이제 권리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민법에서 권리의 분류에 대해서 특히 형성권이 굉장히 한 2년에 한 번 정도 이절만 하면 출제가 되는 그런 부류다. 그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신의성실의 원칙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런 서론적인 이야기를 좀 했고요. 자, 그럼 이제 이런 권리들을 신의에 쫓아 성실히 행사해야 된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제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15페이지 2조 1항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구름 잡는 이야기죠. 우리가 법이라는 것은 보통 요건과 효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 또 윤리적인 용어가 나오고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일반 조항이라 그러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모든 법을 세세하게 규율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사한테 광범위한 재량권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면 판사한테 그렇게 주느냐? 판사는 사법시험도 통과하고 굉장히 많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재량을 줘도 믿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이게 초창기 같으면 안 됐죠. 안 되겠죠. 근대 민법 처음 나왔을 때는. 근데 이게 세월이 가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법리가 형성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일반 조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어요. 자, 1번 보겠습니다. 권리는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지만 그 행사에 제약이 있는 경우도 있다. 헌법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은 연장선상에서 2조를 두고 있다. 여러분들이 땅을 하나 갖고 있을 때 거기 건물 하나 짓고 싶다. 그럼 이게 내 땅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지만 안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제약이 있죠. 옆에 집하고는 몇 미터 띄우라는 둥, 건축법에 가보면 또 무슨 규정이 있고,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리를 행사하는데 옆집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바로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에는 공공복리에 맞게, 재산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그걸 민법에는 이렇게 추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도대체 신의성실의 원칙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답을 하기가 난감하거든요. 굉장히 안 잡힙니다. 이게 너무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말은 이 신의성실의 원칙은 상대방을 배려해야 된다. 내가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 권리를 행사하는데 어느 정도 내재적인 제약이 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한다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자, 2번 일반 조항 특별하게 없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이거 함부로 일반 조항 쓰면 큰일 나겠죠. 그러면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민법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조문이 다 필요 없죠. 2조 신의성실의 원칙, 103조 반사회질서법률행위, 750조 불법행위 이런 것들만 있으면 판사는 다 판결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너무너무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겠죠. 그래서 요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것은 기존의 구체적인 법 규정이 있다면 그거 가지고 판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판사가 기존에 법이 있는데 좀 이상하다. 정의관념에 반한다라든지 또 법이 없다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제 판사로 하여금 광범위한 재량권을 이제 준다는 이야기죠. 이런 거를 이제 보충적 적용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신의성실의 원칙 개념 해가지고 1번은 판례가 이야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의 개념입니다. 근데 특별하게 시험에는 안 나와요. 핵심 포인트는 뭐라고요? 거기도 배려라는 말이 나오죠. 배려, 이런 게 이제 핵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계약 동그라미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서로를 배려하고 물론 배려해야 되는데 그거는 위법한 행동을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불법행위로 가거든요. 그래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뭔가 계약관계 같은 게 있어야 된다. 사회적 접촉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요거는 요즘은 출제가 잘 안 되는데 그래도 별표 1개 정도는 해놓으시죠. 신의성실의 원칙은 재산법에만 적용되느냐, 민법을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런가 사법이라 그러죠. 민법과 같은 사법에만 적용되느냐 이 이야기인데 모든 법의 대원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족법에도 적용이 되고 민사소송법에도 적용이 되고 뭐 여러분들 약관법에도 가면 신의성실의 원칙이 있고 다 있습니다. 모든 법에 다 있어요. 그래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모든 법에 그냥 다 적용된다. 대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3번 이야기입니다. 가족법, 공법, 사회법이라는 것은 사법하고 공법이 혼합된 겁니다. 현대사회는 개인의 자유에 맡겨놓으면 사회적 약자가 뭡니까?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겠죠. 그게 대표적인 게 노동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가 근로기준법을 만들어서 강력하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잖아요. 그런 법을 우리가 사회법 혹은 혼합법이라고 그럽니다. 현대법의 특색이죠. 현대법은 혼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가가 많이 개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신의칙 위반의 요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 자체가 시험에는 안 나와요. 왜냐하면 출제할 만한 게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1번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시인의를 제공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의 시인의를 내가 상대방한테 믿음을 줬다. 그래서 그 사람도 나를 믿었다. 근데 내가 갑자기 배신되는 행위를 한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지금 고상한 말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동그라미 1번이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이와 같은 상대방은 시인에 반하여 내 쪽에서 갑자기 느닷없이 권리를 행사한다. 믿음을 줘놓고. 어느 정도가 돼야지 그러면은 해서는 안 되느냐. 굉장히 우리가 일반적인 말로 할 수가 없죠. 요 판례는 정의관념에 비추어서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려 한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뭐 이런 거는 별로 시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너무 추상적이니까. 3번도 똑같은 이야기죠. 이 사람이 저 사람한테 믿음을 주기는 줬는데 이게 굉장히 아직 확고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그 믿음을 깨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3번은 그런 이야기잖아요. 상대방에게 시인의를 창출한 바 없거나 상대방이 시인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또 권리행사가 정의관념에 반하지 않는다. 내가 비록 시인의를 줬지만은 그거를 깨는 권리를 행사했는데 그게 정의에 오히려 그게 더 맞다. 그럴 경우에 해야 될까? 이게 바로 이거예요. 아까 예외가 있다 그랬죠. 강행법규에 위반됐을 때 오히려 모순되는 행위를 해라는 게 이런 뜻이거든요. 믿음을 줬더라도 오히려 그 믿음을 깨고서 모순되는 행위를 하는 게 오히려 이 강행법규를 만든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얼마든지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도출이 되는 거죠. 자, 아직까지는 별로 시험에 나올 만한 거는 별로 없습니다. 넘어가셔도 되고요. 자, 직권조사상, 시험에 단골 문제라 그랬죠. 이런 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이게 이제 왜 자꾸 이 판례가 이 직권 이런 게 나오는 거니까, 이 민법을 우리가 이제 실체법이라 그러고 민사소송법을 절차법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양자가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죠. 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한다. 돈을 안 준다. 부동산을 안 넘겨준다. 그럼 결국 이 권리자는 법의 소송에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빼앗아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절차대로 빼앗아와야 되죠. 그거를 규율하는 법이 민사소송법이기 때문에 민법하고 민사소송법이 굉장히 긴밀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지금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 직권조사 사항이냐, 그 다음에 이게 변론주의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요거는 전부 민사소송법에서 중요한 건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한다는 거죠. 입증 책임과 관련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4번은 거의 뭐 출제 잘 안 합니다. 요 2조는 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이 규율이 되어 있고 2항은 권리남용 금지가 되어 있는데 이 양자는 어떤 관계냐 이거 아닙니까? 굳이 말하자면은 신의성실의 원칙이 더 상위 개념입니다. 권리남용 금지는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여기 5라고 해가지고 권리남용 금지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러면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이게 파생이 되고 요게 파생이 되고 요게 파생이 되고 요게 파생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대개 판례를 보면은 당신은 이렇게 해가지고 권리를 남용했는데 그건 동시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기도 해가지고 요 양자는 중복되는 거예요. 대개 보면은 대개 겹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근데 시험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신의층의 기능과 파생 원칙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요거부터 보죠. 요거 부수 의무죠. 야, 고지 의무, 설명 의무, 보호 의무. 뭐 이건 뭐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봐야 되죠. 자, 권리 의무 내용의 구체화, 기본 의무에 따르는 부수 의무는 그 형태가 다양하여서 일일이 규정하는 것이 어렵다. 이때 신의 측은 기본 의무에 따르는 부수 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1번 보호 의무. 자, 보호 의무부터 먼저 나왔습니다. 숙박업자는 객실만 제공하면 되느냐? 숙박료 받았으니까 객실만 제공하면 모든 게 끝나느냐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거는 1차적인 의무죠. 주된 의무죠. 근데 만약에 이 모텔에 불이 났다. 그러면 투숙객들을 대피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투숙객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 계약에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펜션이나 모텔 갈 때 그 펜션 주인하고 그런 계약합니까? 묵시적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법정에 갔을 때 판사는 이럴 경우에는 당신네들이 명시적으로 그런 계약을 하지는 않았지만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춰보면은 요런 정도의 의무는 인정이 된다고 봐야 된다. 그렇게 판사가 판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모텔 주인이 혼자 도망을 가버렸다. 모텔에 불이 났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의무에 위반했으니까 채무불이행이죠. 그럼 이제 손해배상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럴 때 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써먹는 거죠. 그럼 판사가 뭐라고요? 그런 의무 없어.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있다 그러면 있는 거고 없다 그러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판례를 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 뜻이고요. 1번 별표 5개. 숙박업자는 신의칙상 투숙객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고 그랬고 2번은 쉽죠. 뭐 시험에는 나오는데 외우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쉬운 판례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이나 신체 또는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과로 뭐 시키지 말고 위험한 물건 방치하지 말고 뭐 좀 신경 좀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런 거고요. 3번도 마찬가지죠. 요것도 요즘 시험에 많이 나와요. 병원은 입원 환자한테 수술만 잘해주면 장땡이냐 다른 의무는 없느냐 이야기입니다. 이 병원에 도난이 많이 발생했다는 거죠. 이럴 때는 병원이 그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병원은 1차적으로는 환자의 건강을 우선시해야 되겠지만 그거 말고 부수적으로 2차적으로 휴대품, 이 환자의 재산도 보호해줄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게 어디 있느냐? 이때 판사는 그게 바로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판시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고지 의무. 자, 그 밑줄 꺼놨죠. 우리가 이제 고지 의무는 법에 보통 보면은 이런 거 알려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약을 할 때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관습적으로도 이런 고지가 인정될 수도 있고 조리적으로도 조리가 이제 이게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조리상의 일반 원칙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가 있다. 요거는 요거 자체를 별표 5개로 하십시오. 고지 의무가 발생하는 근거가 뭐냐? 계약상 그 다음에 뭐라고요? 관습상, 그 다음에 조리상. 요 표현 자체가 잘 나옵니다. 근데 알려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의무 위반이죠, 이것도. 그거는 요 밑에 판례를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이를 고지하지 않으면 부작위에 의한 사기가 되어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 사기친 겁니다. 알려줄 의무가 있는데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은 사기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 뒤에 110조에 가면은 그 계약은 취소할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갑니다. 자, 원칙. 계약의 일방당, 니은번부터 보시죠.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나 매립장의 건설 예정인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하냐, 부담하지 않느냐. 아니, 옆에 만약에 쓰레기 매립장 혹은 뭐 공동묘지 뭐 이런 것들이 뭐 있다든지 이런 걸 알려주면은 아파트가 분양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한 거냐? 분양자는 사기친 거라는 거죠. 알려주면은 가격이 굉장히 다운되겠죠. 그렇게 거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거를 알려줄 의무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계약상, 관습상, 조리가 뭐예요?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그런 게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게 기억번입니다.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어떤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 또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여기 공동묘지가 곧 들어선다, 쓰레기 매립장이 곧 들어선다, 이거를 알려주면은 그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 안 하겠죠. 가격을 다운시키려고 할 거 아닙니까? 분양자들은요. 그런 이야기죠. 이때 그 계약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알려줘야 되느냐 이야기죠. 아니 상대방이 미리 알고 있다면 알려줄 의무가 없겠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2번의 예외. 상대방이 고지 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거나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있다. 또는 관행상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경우에는 알릴 의무가 없는 거죠. 안 알려도 사기친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일단 설명 의무. 여러분들 의사는 수술만 잘해주면 됩니까? 수술하기 전에 이 수술을 하면은 당신에게는 이런 위험성이 따릅니다. 그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환자가 수술을 할 건지 아니지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겠죠. 만약에 안 알려줬다. 그 환자가 수술했다. 수술은 잘 되었다. 그럼 의사는 잘못이 없느냐?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고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의사는 의료행위나 부작용의 위험성을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냐 없냐?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근거하느냐? 그게 바로 신의성실의 원칙이다. 한약업사도 마찬가지겠죠. 신의칙상 매수인에게 효능 내지 위험성과 안전한 용법 등을 상세히 알려줄 의무가 있다. 그 다음 이제 구체적 타당성의 실현인데 요 1번, 2번은요. 우리가 변호사하고 여러분들 감정평가사도 마찬가지겠죠. 위임계약. 수임료를 했는데 변호사한테 3천만 원의 수임료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다 모든 게 다 끝나고 나니까 너무 많아요. 500만 원이 적정인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뢰인은 이거 3천만 원 지불하지 않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변호사가 소송을 걸겠죠. 약속한 대로 내라고. 이때 판사는 정말로 이게 너무 터무니없이 많다면은 깎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함부로 인정하면은 계약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극히 예외적으로 해야 돼요. 그런 말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신의 측은 계약 내용을 보정하는 기능 1번 위임 계약에서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인 너무 이게 특별하다는 너무 이게 과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인 여기에 동그라미 하십시오. 이거 만약에 출제자가 원칙적으로 이거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해가지고 감액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립니다. 어디까지나 예외적이어야 되겠죠.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해. 이분도 마찬가지죠. 보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정 금액이 너무 터무니가 없다. 이럴 경우에 판사는 예외적으로 일단은 보정인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특정 채무를 보정하는 일반 보정의 경우에도 채권자의 권리 행사가 신의 측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것인 때는 보정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동그라미요. 다만 이는 법적 안정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니까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시험에는 이거를 원칙적으로 그러면 틀린다는 거죠. 예외적으로. 그렇게 포인트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 후에 하겠습니다.